안녕하세요. 부잣집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이다. 인공지능 개발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부탁드립니다. 네. 성우님.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룬 이제 성취 엄청나죠. 그런 그 성취에서 평가 부분을 설명할 때 몬테카를로 방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표현으로 주사위에 지능이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몬테카를로 방식이 무엇이고 주사위 이 문장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몬테카를로 방식이라는 게 말도 멋있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아니 창원님한테 뭐 여쭤보죠. 아니 이거 내가 물어보면 몬테카를로 방식이 뭐지요? 라고 제 대사인데 이거를 나보고 물어보면 이해하셨나요? 내가 지금 제가 그냥 옛날에 이게 학교 다닐 통계학에서 오, 배운 방식으로 오! 아니 이게 되게 통계학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그냥 저희 교수님이 그때 얘기해 주신 방식으로는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랜덤으로 엄청나게 많이 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이 뭔지 모를 때는 한 100만 개 정도의 공을 던져보고 그 중에 맞는 게 뭔지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던져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거 했어요. 지금 이해 못하는 거 맞죠? 그래요? 이해한 거 아니야? 뭐 예, 맞는 거 같은데. 그래요? 당신이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해하신 대로 얘기해 주시면. 아니 나는 여기서 재밌었던 게 137페이지에 나오는 원의 면적 구하기. 근데 되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그치 100개를 지금 뭔지 원을 아세요? 구할 때 예. 100개를 공을 던져보고 그 중에 78개가 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원이 그 78개의 궤적에 따라서 원이 있겠구나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로 세로 지름이 1cm인 원의 면적을 구해라. 그럼 보통 공식으로 구하잖아요. 3.14 뭐 곱하고 막 해가지고. 근데 여기 몬테카를로 방식은 이를테면 이렇게 해도 돼. 균일하게 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1mm 단위로 점을 찍어서 네, 그 점의 개수를 세면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나요? 그게 제가 1mm 단위가 아니고 그냥 대충 찍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무작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게 무작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의 특징은 앞이든 뒤든 그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경우의 수는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쌀가루를 쌀 같은 걸 쫙 뿌려가지고 이게 딱 떨어진 걸 개수를 세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면 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접하는 그 내접하는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의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 본래 아까 말씀하신 그쵸. 대로 공식을 이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각형 안에 무작위로 점을 찍고 원 안에 들어갔으면 1이 되는 거고 원 안에 안 들어갔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원 안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게 구분이 될 테니까 그렇지. 그 원 안에 들어가는 것만 계산을 하면 원의 넓이가 몇 프로다 나오는 그쵸. 거지. 사실 원이면 이제 공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보여지니까 사실 그런 네. 의미를 못 느끼는데 원이 아니라 아. 알 수 없는 이상한 도형이 복잡한 있어서 도형이면 면적 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져. 거의 불가능하겠다. 불가능하죠. 절대 그렇게 되면.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모 안에 어떤 별 같은 게 딱 있어. 전문가. 와 훌륭하다. 근데 그걸 면적을 구하려면 아. 힘드니까 점을 무작위 찍어서 이 저자한테 얘기해. 원 말고 별로 바꾸라고. 그래야겠네 진짜. 그걸 원래 방식으로 하려면 그 막 미분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미분까지 구해야 되겠네. 그냥 그치 복잡한 그거면 되게 복잡한- 어려울 것 같은데 계산이. 그쵸. 별이면 이렇게 삼각형 몇 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막 휘어진 별이야 동그랗게 응, 곡선으로 된 별이야. 응. 정확하게 알 수가 나오면 없죠.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라고. 쓰면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 이제 강화학습에서 강화학습을 하려면 뭔가 막 시도를 막 하는 거잖아요. 왜 정답이 없으니까 막 시도를 하는데 그거를 몬테카를로 방식 즉 무작위로 해갖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강화학습을 하면 효과가 좋더라. 이게 그 여기 책에서 이제 그 엘리펀트 방식이랑 엘리건트 방식 비교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주율을 구할 때 파이 값을 구할 때 계산을 이제 딱딱딱 맞춰서 하는 게 엘리건트 방식이라고 하면 이 몬테카를로 방식과 공 던져가지고 요 값을 근사치를 구하는. 근데 어바웃을 구하는. 근데 그게 그 근사값 던지는 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이런 방식을 코끼리 뒷다리 잡기. 인 엘리펀트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자가 얘기했던 건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으로 배우는 거는 엘레강트, 뭔가 근사한 수식으로 쫙 풀어서 푸는 방법을 배우지만 실제로는
풀지 못하는 그러한 수식으로 풀지 못하는 것도 많고 음. 그런 것들이 이런 무작위 좀 뭔가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노가다지만 그런 걸 통해서도 풀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주사위에도 지능이 있다 이 말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주제로 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결국 결정을 누가 하느냐라는 게 무작위성을 갖고 있는 주사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사위 던지기라는 한 번의 행위는 운에 불과하지만 네. 반복이 돼서 많이 수행이 되면 실제 그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그쵸. 지능에 가까운 행동을 할 수가 무작위로 있다. 두어서 승률을 추정한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사위는 무작위를 나타내는 우리 거고 옛날에 시험 볼 때 연필 구르기 하는 게 많이만 했으면 연필을 100만 번 정도 굴렸으면 그게 루틴이 있었겠네요. 제가 근데 네. 이제 평가가 안 되니까 답을 모르니까 고양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둑으로 치면 어느 한 수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행마를 무작위로 다 두는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 가지고 대국을 두 개를 두 개끼리 두 개를 분기시키고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 경우 수가 너무 많아? 기본을 너무 많지 않나?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본을 10억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수를 그 바둑알을 이 수에 놓으면 이겼나? 그 기본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놨을 때 이길 그 기본 결국 결과적으로 이게 근데 똑같은 기보가 없잖아요. 결국은 수를 탐색을 해야 되는데 어떤 A라는 수를 두고 그 다음 수를 어떻게 둘 거는데 그거를 실제로 그 강화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무작위로 더 보는 거를 해본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바둑의 초중 후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딥러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몬테카를로 방식하고 그러니까 알파고를 몬테카를로 방식하고 딥러닝 방식의 행마 예측 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 방식의 평가 세 개가 뭉쳐져서 알파고가 갖는 그런 어떤 실력이 나온다. 맞는지 보세요. 그 바둑에서 포석을 놓을 때는 좀 패턴 인식 같은 걸로 처음에 그림으로 판단해서 좋은 수로 포석을 놓고 중후반으로 가면 그때는 경우의 수가 여기다 놓으면은 그 다음 수에 예측을 해가지고 계산값이 나오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몬테카를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더 나은 값을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우리 둘만 계속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좀 여기다 네, 덧붙이면은 일단 몬테카를로 방식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예. 왜 나왔냐면 저번에 제가 이제 저번 책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쇼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 말마다의 가치를 스코어링을 부여를 해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머가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탐색과 평가를 해야 되는 탐색할 때 어떤 액션 이 행동을 취하면 어떤 점수가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을 취하면 이 장군이 죽으니까 뭐 왕은 100점, 아, 마는 그렇죠. 50점, 졸은 10점 그 이런 상황 식으로. 상황을 평가할 수가 있어. 네. 이게 내 유리하고 불리하고 내가 점수로. 상대방의 마 50점을 먹기 위해 내 졸 10점을 해상하면 그렇죠. 좋은 행동. 그런 이렇게.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바둑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돌이 아 그렇네. 다 1점짜리.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응. 평가를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저는 그때 음. 읽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의 행마 예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 몬테카를로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1이 있고 프로그램 2가 있잖아요. 그럼 걔네끼리 시합을 해서 새로운 예측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잖아요. 자 수를 예를 들어 내가 100군데 둘 수가 있어. 그럼 100가지 경우수가 생기는 거죠. 1번에. 근데 그걸 하면 상대방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 수가 정말 뭐 몇억 개로 이렇게 늘어날 그렇게 거잖아요. 가지 않고 네. 행마 예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얘는 무작위로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행마 예측 프로그램이 또 다른 걔도 버전이 있어. 무작위로. 예. 그럼 걔네 둘이 붙여서 네. 새로운 행마 예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봐- 그게 다 아니에요. 계산할 수는 없다니까. 근데 거의 계산하는 게 여기 보면은 봐봐요. 이게 그 141페이지에 보면 3-13의 바둑에 적용된 몬테카를로 방식이 나오는데 착점을 A에다 하고 B에다 한 다음에 행마를 1000번 정도 진행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A에다가 착점한 거는 600번 이겼고 400번은 졌어. 근데 B에다 착점한 다음에 1000번 해보니까 승률이 낮아. 그러니까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강화 학습의 평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바둑에 적용된 몬테카를로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화학습에서의 몬테카를로 방식이 강화학습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강화학습을 강화한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몬테카를로 방식이 어떻게 바두에 네, 적용되냐가 근데- 궁금하다는 근데 거예요. 이해했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적당히 행만을 이해했을까요? 진행해 본다는 거니까. 아니 자꾸 이해해서 그러면 의심스러워. 이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하면 검증을 해주잖아 지금.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 뭐냐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몬테카를로 방식은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 A 여기 있는 착점을 A랑 A다 B를 하고. 녹여놓고 음.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그 다음에 적당히 행맛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끼리 그 이후에는 싸우게 해가지고 A에서 승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요 몬테카를로 방식이 더 유리하구나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죠. 즉 뭐냐면 이 A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수를 다 몬테카를로 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한 수 한 수에 대한 데이터 값을 몬테카를로 방식을 통해 평가를 근데 참 해가지고 대단한 게 뭐냐면 A에다 착점한 다음에 가상으로 1000번 바둑을 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아마 그 뭐 예를 들어 적당이라고 하니까 지도학습이나 그러니까 적당한 강의 1000번이 금방 되나 봐. 그러니까 여기서 바둑을 얘기하는 1000판을 게 둔 거 아니야. 3천만 번 정도 두니까 뭐가 이렇게 뭐 그 개선이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수의 바둑 속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CPU를 어마어마하게 썼겠다. 그러니까 1000판씩 매번 하나를 둘 때 최소 2000판씩 두면서 결정하는 거 아니야. 착점을 그쵸. A랑 B랑 비교할 때도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설명이 나왔던 게 승마 예측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이게 A하고 B하고 이겨서 C가 나오면 그럼 C하고 D하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A하고 B하고 먼저 붙였어요. 그러면 A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A하고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다시 붙여. 그러면 또 뭐 C가 올라갔다. 그러면 C하고 D하고만 붙이는 게 아니라 다 그 붙여봐. 전에 전에 어떤 모델하고 다 붙여봐. 네, 왜냐 그렇게만 그냥 토너먼트식으로 가면 과학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붙여서 이제 교차로 그렇게. 리그제네요. 그쵸. 아 리그제라기보다 그럼 이긴 사람만 올라가는 게 거잖아. 네. 리그제가 아니라 다 붙여보는 거지. 그쵸. 근데 그게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몬테카를로로 먼저 한 그 리그제 가기 전에 리그에 들어갈 애들을 먼저 고르는 거예요. 들을수록 그러게. 지금 네, 다음 그래서 토론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방식은 이 정도에서 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네. 다음 주제로 우리가 또 넘어가도록. 몬테카를로도 알고 엘리건트, 엘리펀트도 알았잖아. 됐어요. 네, 창원님 주제 소개해 주시죠. 아, 네네. 네. 그 이 저자는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서 지능과 지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향후에도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동적으로 중간 목적을 구현하도록 코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런 지성의 특징으로 어떤 중간 목적을 설정하는 능력 요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목적은 어떤 사람의 의지 요거랑도 연결을 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지성의 본체다.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와, 좀 저도 이 궁금했어요.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책 소개하면서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만약에 그 폰환자한테 모든 인간을 쇼기에서 이겨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가 스스로 중간 목적을 세워서 일단 쇼기에서 다 이기기 위해서 인간을 다 제거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 목적이라는 개념이 뭐죠?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얘한테 그 자 너는 최고의 쇼기 프로그램이 돼야 돼라고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뭐 인간한테 넌 절대로 지면 안 돼.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이 최종 목적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화학습과 딥러닝을 이걸 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 쇼기의 최고봉인에 노력해. 근데 만약에 얘가 중간 목적을 설정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인간 자체가 없어지면 내가 최고의 프로그램이네. 라고 중간 목적을 설정을 해버리면 얘는 이거 여기서 벗어난 중간 값을 이 최종 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값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예. 그게 현재 코딩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은 중간 목적을 해요. 너 택수야 집 청소해라 그러면은 딱 집에 가서 그럼 일단 화장실부터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딱 단계별로 설정하는데 그 인공지능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중간 목적을 설정하는데 과함 중간 목표를 설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그 중간 목적을 세우는 게 인간의 고유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고유의 영역. 영역이다. 이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비유가 들었던 게 이제 포난자를 돌 때 여기서 내가 이기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러면 이겨야겠다. 뭐. 공격을 할지 아니면 수비를 할지는 인간은 딱 보고 여기서 그걸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얘를 지켜야겠다. 일단 저 말을 잡고 가야지. 그쵸. 이게 목표야. 네, 중간 목표. 그거를 딱 세우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이제 포난자 프로그램은 그거 내가 공격을 집중을 할지 수비를 할지를 판단하려면 엄청난 연산을 해서 막 비교를 해야지. 아니 그 목표는 인간이 정해줬잖아. 그쵸?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걸 정해줬지. 네, 중간 목표는 없는 중간 거예요. 매 수마다 가장 최선처럼 보이는 수를 따라하는 거지. 흉내를 내는 거지. 왜 그 오타니가 그 최고의 뭐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목표 설정한 그표 그렇지. 보셨어요?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러면서 얘가 뭐 160km 강속구를 하기 위해 그다음에 그다음 중간 목적은 그러기 위해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인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고의 야구 선수라는 거에 대한 그 하기 위한 그 최고의 투수를 위한 어떤 160km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그거 단계라는 거는 주관성이 개입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게 인간이 가진 그 삶의 의미 뭐 이런 걸 관련 있는 거.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겠다라는 근데 건데. 그게 의지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이 목표를 설정해 줬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중간 단계 목표 설정할 수도 없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지능은 있는데 지능은 탐색과 평가야. 지성을 갖는다는 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건 인공- 불가능하다. 아니요. 여러 인공지능을 연결하면 가능해지지 않겠냐라고 그건 그건 지금 다음 얘기해요. 주제. 그건 네. 그 다음 주제고요. 네, 그건 다음 그래서 주제인가요? 일단 얘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 현재 코딩 수준으로는 이거 대단히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지성이라고 딱 지능과 지성을 구별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목적, 의지 이거를 책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세계 저자의 그 개발자지만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자율주행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자율주행차 보고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라라고 어차피 명령을 내거나 목적을 이렇게 기입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못한다라는 그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래 그렇지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단계에 이 저자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주제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뭐냐면은 근데 이런 지성, 그러니까 인간일 수 있는 이유, 이런 의지와 지성조차도 그 딥러닝을 통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지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요소들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딥러닝과 딥러닝 사이에 이제 이런 학습이 강화가 되면은 그럼 학습 효과 자체가 전이가 될 수 있고 그 전이가 되면서 이게 지성에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 알파고한테 바둑을 가르쳤어. 바둑하는 거를 막 잘했어. 근데 바둑뿐만 아니라 체스도 잘하고 장기도 잘하고 뭐 다른 것도 잘하고 막 이런 여기서 확보한 지능이 다른 분야에까지 전이가 된다. 그럼 이거 지성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저자가 물어보는 거죠. 왜요? 굿 퀘스천. 그거와 왜 지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지성의 정의가 중간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지성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게 전이가 되는 것과 중간 목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자면 음.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SF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자 알파고로 바둑을 막 마스터를 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른 분야까지 막 늘어난다는 거는 그냥 장기 이런 분야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의학, 뭐 생물학 다른 분야까지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좋은데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 작용이거든요. 와 훌륭하신데요. 이게 과거에 준비 많이 하셨어 오늘. 바둑 같은 거를 막 뒀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지성의 정의하고 되게 부합한 거죠. 그러니까 177페이지 보면은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연결된 딥러닝이라면 각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딥러닝이 상호 연동돼 다른 목적으로 전이됨으로써 다양한 지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대요. 그래서 장차 이 전이를 거듭한 딥러닝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 엄청나게 거대한 딥러닝이 완성될 텐데 그럼 이 자체가 거대한 신경 회로로 이루어진 인간의 뇌를 모방하게 되는 거고 그런 구조를 지닌 인공지능이라면 언젠가는 목표를 만들 수 있는 지성을 손에 넣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생각한 거지. SF처럼.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목적지를 설정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시에 있는 어떤 인공지능과 부산에 있는 어떤 인공지능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 저기 서울에 있는 차 이쪽으로 보내.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인데 근데 그런 것들에 아주 중첩된 네트워크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사이에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이 목적이나 의지 같은 걸 갖고 움직이게 되면 그럼 이미 그런 딥러닝들 간에 인공지능들 간의 네트워크가 이미 지성 아니야? 라고 지금 물어보는 이렇게 거예요.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목표라는 게 얘가 필요하다고 커뮤니케이션을 주면 내가 보내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AI들이 생겨서 AI 시스템이 그렇죠. 뭐 한 3천만 개가 생겨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예를 들면 3천만 개인데 3천만 개의 시스템이 다 생겼어요. 다 생겨서 다 생겼어. 걔들 간을 연결을 쭉 해놨더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지성이라고 인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인공지능한테 개별 목표를 설정을 해준 거야. 너는 이 가게를 잘 운영해. 라고 해주고 얘한테는 너는 물건을 잘 팔아. 그럼 얘한테는 운송을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놨는데 지들끼리 막 움직이면서 막 물건 사고 팔고 막 하고 넣어주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목적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성이 아닌가? 과정 간에 어떻게 목적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왜냐하면 그 물건을 계속 잘 팔기 위해서 물건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주문을 넣고 그다음에 주문을 넣으면 얘는 물건을 잘 팔아야 되니까 물건을 배송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이 물건을 잘 배송되게 하는 자율주행차를 하나 불러야 되고 이걸 넣은 다음에 다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란 것 자체나 의지란 것 자체가 그 개별 인공지능들이 가진 의지와 의지 사이에서 생겨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그래서 막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지. 그리고 중요한 컨셉이 전이에요. 전이. 그냥 개별 인공지능이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에서 마스터를 하는 애들의 그 학습의 그 결과물과 그 역량이 다른 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차원님 말씀하신 네. 게 전이의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둑을 되게 잘 둔 애가 그런 거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그 수를 읽기를 마치 바둑에서 가져다가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둑판을 이해했어요. 전쟁터로만 바꾸면 얘가 갑자기 막 야 우리 이기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그 위에 또 있다 그러면 쇼기 AI 뭐 5만 이걸 다 이벨루에이션 해보고 어느 게 전쟁에 제일 적합해. 그럼 이걸 갖다 쓰고. 갖다 쓰고. 야 내가 너 협력할 때 너는 1단계 인공지능이니까 제 명령 듣지 마. 쟤는 3단계니까 쟤랑 한번 협력해 보자. 그러니까 일종의 소환하는 거지. 응. 야 너 이쪽 와서 이거 빨리 처리하고 가. 이런 식의 응. 일종의 레이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 그게 또 하나의 큰 그냥 AI네요. 빅 그쵸. AI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빅 AI를 폰한다 2045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간이라는 종이 우리가 지능을 갖게 된 게 머릿속 내에서의 연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성이 그 AI 즉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연결성이 구현이 되면 거기서도 오히려 인간이 가졌던 지능 같은 지능이 나오지 않을까. 엄청 교양 있는 컴퓨터가 나올 수도 있네. 인공지능이 생기겠네. 교양이 넘쳐나. 근데 이게 저 이거 보면서 호모데우스 책 봤던 게 자꾸 기억이 났고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하등한 동물이라고 대하고 있는 거죠. 뭐 그쵸.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그렇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나타났을 때 우리 인간을 얘가 너 하등하잖아라고 학습을 하고 그거를 인간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정당성을 이미 부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하더라. 네. 특이점하고 연관된 거죠. 네. 그렇게 특이점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그렇게 특이점으로 잘해놨지.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 잘해놨지.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잘하셨어. 고양이만 빼고. 이러면서 이 저자가 singularity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특이점에 대해서는 저게 많이 논했으니까 이게 어떤 건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갈게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이 딱 되면은 갑자기 모든 게 확 이제 달라진다 이런 정도만 보고. 근데 이런 특이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기는 반드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근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책 초반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간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즉 세포가 2배씩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자 1분에 2배씩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1억 개다. 그러면은 5천만 감이 없죠. 그거 감이 없지. 그 리니어한 거는 아는데 선형적인 건 알지만 기하급수 정말 그렇더라고요. 익스포넨셜한.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직관적으로 그게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싱글러리티라는 특이점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언젠가 온다. 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걸로 좀 한정을 해서 이 특이점이란 거는 어떤 세상이고 그리고 어떤 정도가 되면 특이점이 맞다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뭐 이거 각자 산업 분야나 각자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고 그게 이제 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나왔어요. 거대한 담론이. 네, 어렵네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개별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개별 인공지능한테 의지를 넣는 건 개별 인간의 의지잖아요. 그걸 다 넣었어. 하나 넣었어. 근데 이게 네트워크가 됐어. 그 개별 참 다양한 의지를 가진 이 네트워크들이 모였어.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이걸 사회라고 불러야 될지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 자체가 지성 비스무리한 걸 가졌어. 그러면서 이 지성 비스무리한 거 가진 것들이 자칫 어떤 목적을 갖게 돼. 그러면 그때가 어떤 특이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게 여기서 이제 윤리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좋은 사람 이론. 그러니까 그 개별 인공지능한테 목적을 하면서 각자 이제 그 목적 달성을 할 때 어떤 총합적인 이 종합 네트워크 상에 이걸 하기 위한 최대한 목적치 이걸 성립을 해놓는 거야.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 지구상이 됐어. 이게 지구상이 됐는데 원래 처음에 목적은 막 공장은 뭐 생산하고 뭐는 뭐하고 이러면서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막 돌아가.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원을 다 썼네. 자원 다 쓰고 이대로 가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라고 하면 이 종합적인 네트워크가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 이걸 뭐 갑자기 스톱을 시켜야 된다든지 여기 이 행성을 떠나야 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서 너무 상상에 가까운 이런 판단을 각각의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게 특이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SF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보통 싱귤러리티 얘기할 때는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어느 시점을 딱 돌파하면 인간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시점을 싱귤러리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레이 커즈와일인가 그 구글의 과학기술 부문 부사장이 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체도 처음에는 뭐 인공 장기 같은 걸로 만들다가 점점 인체 자체도 다 교환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CPU 같은 게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완전히 그냥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초인공지능인가? 약인공지능, 초인공지능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가 로봇의 부상. 거기서 나왔었죠. 나왔었죠. 근데 이런 특이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좀 조금씩 달라요. 뭐 정의도 조금씩은 다 다르고.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 딥러닝 네트워크의 연결이 그 학습의 전이가 일어나고 더 한 곳에서 배운 걸로 더 강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일단 논문 결과도 스터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자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사람보다 뛰어난 지금 사실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겼다는 거는 정말 큰 이벤트였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 부분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100년 전 사람 관점에서 보면 딥러닝이라는 기술 자체가 싱귤러리티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싱귤러리티의 오리진이라고는 생각할 수 그렇죠. 있죠. 오리진이죠. 그치. 아직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딥러닝을 없애면 나중에 없을 수 있는 사람을 이기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지. 앞으로 계속 모든 분야에서. 제 생각에 지금 이제 그 딥블루 같은 데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걸 것 같네요. 지금 현재는 이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바둑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위협을 했잖아요. 사람 이상의 것을 발생했잖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는 메타 뭐 그 엔진을 만들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것을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최적화 작업을 네가 직접 해봐라.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엔진을 놔두고 어떤 이슈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게 제일 나을지 이제 평가를 해보고 그걸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 상황에 가면 얘가 그 특이점에 갈 수 있는 엔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있으면 좋겠네. 근데 그 특이점에 갔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 공산이 굉장히 커 보여요. 좀 전에 이제 램프 안에 가둬놓은 진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램프 안에 가둘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 자율주행차만 해도 이미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만 딱 틈새만 보여도 인류를 멸종시켜라라는 미션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얘네가 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결과 나왔는지 사람도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결정을 실제로 뭐 내리지 않으려는 보장이 그럴 없어 수 보여요. 있겠네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슈퍼차저가 다 생긴 거예요. 테슬라. 그러면 슈퍼차저 가면 오토 리차징 시스템이 돼버리면
결국은 차가 갑자기 야 모든 인간을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라고 하고 오토 차징 다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 거대한 공격이. 오토차저는 태양열로 자동 충전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제가 최근에 썰전에서 그 저기 유시민 씨가 악어는 그 악어의 뇌가 호두만 하대 하나 호두 하나 그 정도를 가지고 2억 년을 살아왔는데 인간은 훨씬 큰 뇌를 가지고 지금 1만 년 살아왔는데 다음 몇 년을 살지 기약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굉장히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싱귤러리티 관점을 생각했을 때 이거 어떤 사람 너무 아주 가까운 미래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먼 미래라고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이게 우리 생애 내냐 아니면은 뭐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일 거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아니, 뭐 어차피 거기에 올 일이 따라서- 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근데 이 재밌어. 책에는 포난자가 그리고 알파고 바둑이라는 그래서 프로 기사들은 수십 년 안에는 절대 인간의 성취를 맞아요.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죠. 딥블루 발전 속도를 보면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이 지금 발전 속도로 보면은 인간의 예측보다는 훨씬 빠른 그 거죠. 직관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는 직관적으로는 우리 생애는 아니고 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하급수적인 그 성장 그 얘기를 좀 보면서 이게 너무 우리의 직관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게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발전 속도를 보면 꼭 그렇진 않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거의 이제 그 구글의 딥마인드 그거는 거의 이제 신의 바둑에 있어서는 신의 영역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네. 수 아무도 그 이길 수 수를. 없어 인간이. 그러니까 바둑에서 발전됐던 모습을 그대로 보면 다른 영역에 발전이 됐을 때 금방. 처음에는 어. 되게 느리게 보일 거고 우리 음, 눈에는 근데 중반 이후에는 갑자기 훅훅훅 커서 어머 신님 이렇게 되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프로 기사라면 내가 만약 프로 기사라면은 굉장히 허탈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그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지금은 이미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더 먼 곳에 가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추구를 해야 될지. 근데 여기 책에서도 이제 공존하기 시작했다 인정하고 그쵸.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수를 배우는 거지. 네, 맞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티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거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CPU를 너무 많이 쓰는구나. 그 무슨 게임이었는데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인간이 이해하고부터는 그 컴퓨터를 이길 수 있었다. 중간에 나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여기 전황전 그 동영상을 찾아보면 여기 이제 이런 장면 얘네는 알파고처럼 사람이 둔 게 아니라 로봇을 만든 다음에 로봇이 이렇게 착정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인간 최고수가 졌어. 네.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팍수 인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로봇도 똑같이 인사를 한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내가 허탈하니까 뭐 프로기사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수를 가지고 새롭게 학습을 해서 기풍이 새롭게 생기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아마 인간은 좀 그걸 되게 빠르게 적응할 걸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마무리하면서 토론 마무리하시죠. 네. 예. 소감 한 마디씩 하실까요?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입력과 아웃풋만 있었지 그 안에 박스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뭐 피상적인 이해도만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누군가는 그 블랙박스를 오히려 다른 블랙박스로 채우고 그래서 아웃풋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세상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인공지능 개발 이야기 책 뭐 되게 솔직히 재밌진 않았고요.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요? 힘들고 예.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어디에 투자하면은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책을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고요. 알파고에 물어봐. 책이 어렵진 않았죠? 책은 굉장히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과생의 이 저급한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발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이 그 사람은 그걸 이미지를 보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좀 뭐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안도현님 할까요? 어떠신가요? 그 저는 일단 그 책을 읽었을 때보다 오늘 토론했을 때 그 전후가 책에 대한 평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관점을 내가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책에 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쓰여진 부분 내지는 좀 이렇게 그 넘어가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그 설명하려는 입장으로 해도 보니까 그쵸. 저자가 설명을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얘가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가 좀 이제 이해가 돼서 공감이 됐어요. 예, 공감이 됐고 이제 요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게 있는데 인공지능이 절대로 못하는 것이 아까 막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인공지능은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저자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이랑 마지막에 딱 보면은 그 이세돌이 딱 5차례 대국을 마친 다음에 이 얘기했대잖아요. 그 바둑의 본질은 즐기는 것이고 이번 알파고의 대국을 원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아닌가. 즐기게 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즐기지는 못하지. 즐기게 되면 어떡할까요? 즐기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즐기면 특이점이 왔다. 근데 그치. 즐겁지 않아도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른 거지. 우리가 무섭다. 즐긴다라고 얘기할 때는 목적 달성이랑 상관없이 즐기는 거잖아요. 예. 내가 순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그쵸.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내가 정말 정말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을 코딩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계산값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허 사장님은 어떻게? 저책 읽을 때는 되게 편하게 술술 읽히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토론을 하려니까 굉장히 모르고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분야이지만 이제 토론 마치고 나니까 특이점이 진짜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은데 10년 20년 안에 오면 그 대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 약간 재인식. 걱정이 들어옵니다. 저도 책 재밌게 읽었고요. 그다음에 책을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다들 괜찮게 읽으신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보람이 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네. 주제를 읽은 건 괜찮게 읽지 않았지만 토론 후에 그래도 잘 읽었잖아. 재밌게.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생활에 AI가 점점 많이 가깝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책 읽고 더 들었고요. 하여튼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